네, 지방직 7급 시험 치고 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자기가 노력했던 결과를 이번 시험에서 딱 누리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마조마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야. 생각보다 그런데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방향을 잡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뭐 해설 강의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것도 해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뭐가 부족했는지 객관적으로 이 실전 문제를 통해서 진단하고 자신의 실력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앞으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잘하기 위한 공부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게 뭐 해설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뭐 아시다시피 해설 강의 뭐 대충 뭐 후다닥 이렇게 안 해줍니다. 어마어마한 자료를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일일이 다 비교해주면서 설명을 해주죠. 그거 잘 흡수하셔서 이번에는 조금 아쉬웠지만 다음 시험은 여러분들이 꼭 아주 넉넉한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직 그 마음으로 해설 강의 이제 어마어마한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 저도 대충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 총평을 드리면 지방직 7급 역대 문제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행정학은 딱 지방 7급의 전형적인 스타일. 뭐 스타일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거죠. 뭐 난이도, 문제 구성, 출제 포인트 등등. 자, 지방 7급 여태까지 시험에 비춰봤을 때 딱 평균적인 스타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말이 무작정 쉬웠다는 거 아닙니다. 7급은 7급이에요. 7급은 7급이니까 당연히 난이도 있죠. 근데 이 전형적인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뭐 예측에서 벗어난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 우리 충분히 계속 대비해 왔던 이 정도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게 대비해 온 그런 시험 문제 조합이다. 보통 이제 지방 7급 같은 경우에는 3문제 정도가 생소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처음 출제된 것들이 출제가 한 3문제 정도 되는데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3문제. 그리고 지방 7급은 그 외의 문제들이 상당히 쉽게 출제됩니다. 물론 개중에 수험생 입장에서 어려운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매번 나오던 출제 포인트, 그것도 거의 유사한 출제 패턴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머지 문제들. 지방 7급은 항상 이 정도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소한 문제가 3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95, 100점을 맞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뭐 절대적인 난이도 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85점어치, 17문제. 여기는 기출문제, 뭐 매번 나왔던 출제 포인트 제가 기출문제집에 다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모든 기출문제가 아니라 단원별 기출문제집인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1800문제도 안 되는 이 기출문제. 지금부터 이제 너무 기니까 이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 그냥 기출문제라고 할게요. 이것만으로 바로 해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고 그랬어야만 합니다. 우리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합격하려면 풀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들이 85점. 그래서 자, 당연히 아직 공부 시간이 짧아. 반복 훈련이 부족해. 내공이 부족해.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것도 틀릴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앞으로 반복해서 늘려나가면 회독수 늘려나가고 또 계속 부족한 부분 보완하면은 자연스럽게 점수 오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습니까?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학도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야. 행정학도 오래 하고 열심히 했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에서 80점 이하로 또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수가 나왔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 안 맞는 방식 공부를 한 거죠.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니까 객관식 행정학 시험을 본다? 그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에 맞게 공부해야 시험 문제도 잘 풀리고 시간 내에 또 잘 풀리고 출제 포인트 팍팍 보이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거 팍팍 보이고 그런 것인데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오릅니다. 그걸 이제 잘 골라내셔서 내가 단순히 그냥 시간 부족, 반복 훈련 부족인지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 이런 수험생인지 아니면 애초에 내가 시험 문제에 안 맞는 방식으로 공부했구나.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자, 해설 강의 끝까지 잘 듣고 그걸 판단하셔서 자, 다음에는 방향 제대로 설정하고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설 강의의 주된 목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기출에 똑같이 나왔다고요? 아닌데요? 이거 엄청 어려운데요? 선생님, 어떻게 수험생 마음을 이렇게 모르세요? 이럴 수 있는데, 자, 합격생들 기준으로 85점 플러스 알파 점수가 나올 겁니다. 합격생들은 이제 85점어치는 기본적으로 맞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실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부족한 거 있어요. 앞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합격생들 기준으로 85점에다가 뭐 생소한 문제라고 다 틀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85점어치를 다 맞출 수 있게 된 실력이 된다. 생소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대처 요령이 생기고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은 85, 90 정도 이게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목 실력에 따라, 다른 과목 점수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행정학만 놓고 봤을 때 합격생이다 하려면 85, 90점. 그리고 공부 시간이 부족했어. 그래서 이번에 80, 75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이해가 안 가. 그리고 공부를 오래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점 차이가 너무 심해. 이러면 이제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같이 또 빡세게 실력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항상 이런 틀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죠. 7급 평균적으로 이 기출문제는 1800문제 나왔던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퍼센테이지가 이렇다. 그리고 그동안 출제 안 된 생소한 문제 출제된다. 7급이니까 9급보다 조금 더 출제돼요. 한 문제 정도 더 출제돼. 그리고 또 7급이니까 이 안에서도 겉모습이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은 그냥 바로 기출문제만으로 맞출 수 있는 거. 게다가 이제 국가직 7급이 조금 더 생소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 정도지. 지방 7급은 보통 한 17문제 정도는 기출문제예요. 바로 나옵니다. 지방 7급이 조금 더 쉽게 출제됐었어요. 과거 역대 국가직 7급, 지방 7급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최근이야 좀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번 지방 7급은 역대 지방 7급 문제랑 거의 평균적인 패턴으로 나왔고, 그다음 생소한 문제 2문제, 100점 방지용 문제 1문제 이 정도에서 이 부분은 출제된 적이 없는 부분. 근데 제가 굳이 100점 방지를 나누는 것은 이건 진짜 다 틀리는 거. 찍어서 맞지 않는 다 틀리는 거고, 그래도 생소한 문제로 분류하는 것은 요령, 대처 요령, 행정학 하다 보면 또 내공 이런 걸로 어찌 맞출 수 있게 되는. 물론 이제 다 맞춰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요거만 다 맞아도 이번 시험에 85점, 85점. 그리고 합격하는 분들은 적어도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온 건 다 맞춘다. 기출문제 회독으로 기계적으로 맞추는 거 거의 대부분이고, 기출문제 바탕으로 소거하면서 맞추고 이렇게 맞추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못 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많다고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출문제 몇 번 봤다고 어떻게 다 맞춰요? 맞죠? 이거 맞추기 위해 기출문제를 정말 수도 없이 봐야 돼요. 한두 번 본다고 맞추나? 당연히 반복 훈련, 회독 필요하고. 어쨌든 자, 그런 문제 이제 잘 듣고 이제 방향 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3문제 정도 생소한 문제가 있어. 또 하나는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 심했어. 행정학 범위를 너무 심하게 넘어갔어. 자,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너찌 이론은 좀 예상이 가능해서 제가 올해 교재들에는 브리타 대비로 추가했던 문제예요. 너찌 이론은 그래도 나름 그래도 처음 출제됐지만 예상 가능했던 거. 저도 이제 올해부터 다 추가한 거. 그다음에 준칙도 너무 심하게 벗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풀 수 있는 문제긴 해. 물론 이제 정답률은 매우 떨어지겠죠. 처음 출제된 것이고 행정학 범위를 지나치게 넘어가는 내용이긴 해요. 어쨌든 그 정도가 생소한 문제라면은 100점 방정으로 분류한 것은 탄력세율 문제. 탄력세율이 뭔지는 우리 배우잖아요. 우리 탄력세율 다 배웠어요. 뭔지는 배웠는데 결정적으로 정답을 고르기 위해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세금들 중에서 그 중에서 탄력세율이 몇 퍼센트 여기까지 외워야 돼. 이거 뭐야? 행정학 문제 맞아?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그건 못 풉니다. 그걸 준비했다. 여기서 더 많이 틀리는 거죠. 여기 더 많이 틀리고 떨어지는 거지. 그런 거 준비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그건 틀리는 거야 그냥. 이거 틀리고 여기 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어쨌든 이제 구체적으로 다 비교해 볼 건데 17문제는 그동안의 기출문제집 다 일일이 비교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0점 방정이 하나 있으니까 실질적인 만점은 95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고득점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여기서 다 틀렸다 하더라도 고득점이에요. 물론 여기서 실수 하나 했어.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실수하는 애 틀리지만 이런 데서 실수해서 맞기도 하잖아요. 뭐 다 쌤쌤이죠, 쌤쌤. 어쨌든 85점 정도가 고득점 기준.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통 이제 제가 여기에 플러스 한 문제 정도를 고득점 기준으로 잡는데 이번 시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것만 맞췄어도 고득점. 85점 넘으면 딱 고득점이에요, 고득점. 뭐 90점 넘어야 된다. 절대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난이도에 따라서 고득점 기준은 달라지니까 85점 고득점. 합격생들은 주로 85, 90. 아주 운이 좋으면 9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자, 내공이 부족해. 반복 훈련이 부족해. 80, 75 괜찮습니다. 그 정도 괜찮아요. 앞으로 이제 실력 올려가면 돼. 근데 오래 공부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70 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공부는 안 하긴 했지만 너무 차이나 안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뭐다? 객관식 행정 시험 문제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 거다. 이런 분들이 특히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결국 우리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제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가장 합격에 적합한 수험 적합적인 컨텐츠를 주죠. 해설 강의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이 해설 강의를 시작으로 계기로 합격 과정 시작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봐볼 건데, 자, 출제 영역 분포는 아주 이상적으로 하여간 참 평균적인 패턴도 출제 영역까지도 다 맞춰놨어요. 아주 평균적인 패턴으로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가볼 건데 1번은 이제 몸풀기 문제로서 아주 쉬운 문제죠. 근데 이제 1번 풀면서 정치행정 1원론에 대해서 결정과 집행 혹은 정치의 기능 결정, 행정의 기능 집행 다 통합되어 있다고 본다. 뭐 이런 것도 해설도 하지만 이건 뭐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출에 관한 행정학의 문제랑 몇 번 문제랑 얼마나 똑같이 나오는지 비교할 것이다. 오늘 해설 강의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1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자, 이 기출에 관한 행정학은 지금 올해 22년도 지방 7급 시험 보신 분들은 작년에 22년 대비 기출에 관한 행정학을 보셨을 테니까 22년 기출에 관한 행정학 문제 번호 기준입니다. 23년도 보시는 분들은 살짝 문제 번호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확인이에요, 확인. 다 있었구나. 다 있었구나. 확인. 내가 본 22년도 기출에 관한 행정학으로 22년 지방 7급 준비했는데 다 있었구나. 자, 확인이니까 문제 번호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치행정 1원은 뭡니까? 이번 행정에 있어서 정책 수립이라는 정치적 기능, 가치 배분적 기능. 그러니까 행정이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정치 영역에서 결정하면 행정이 집행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정치행정 1원론은 행정과 정치가 하나요.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기능 결정도 한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협조적 관계고요. 그래서 정치행정 1원론에서 행정의 정치적 기능 강조하면서 절약과 능률이 최고 가치가 아니라 민주성, 정책 결정을 해야 되니까 공공성, 민주성, 공적인 가치들을 강조하죠. 디목 애플비 전형적인 대표적인 이런 논자고, 어쨌든 뭐 이런 기출문제 바탕으로 보니까 애플비에 정치행정 1원론 애플비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치, 행정 하나여 정치적 기능, 정책 결정이 집행기능, 행정이 하는 역할 보통 이제 나누는데 정치, 행정 1원론은 혼합적으로 작용한다. 하나다. 그래서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강조하니까 민의, 뭐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는 거, 민주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게 있었던 문제다. 이걸 이제 1번 문제로 확인해 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쉬운 문제는 제가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근데 1번이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답을 다뤄볼까요? 1번,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가 핵심이다. 아까 뭐 절약과 능률이 효율성 아니에요. 절약과 능률이 최고 가치야. 효율성이 핵심이야. 그러면 정치행정 2원론. 정치행정 2원론은 정치행정을 구분하여 행정의 역할을 효율적인 집행으로만 파악하는 거죠. 3번, 우리 태과 시 메인으로 외우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태과 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내용도 다 과학적 관리론이죠.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갑시다. 4번, 고위 관료가 능률적으로 관리할 행정 원리. 자, 원리. 거기다가 포, 스, 드, 코. 아닌데 좀 더 많이 왔다. 피 오과 포, 스, 드, 코, 르, 부.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알죠?
포스트 코르브의 원리는 행정관리론, 원리주의자들이 제시한 행정원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떠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능률적인 관리, 그걸 위한 원리라면 이런 논이 아니겠죠. 어쨌든 참고용. 이게 포스트 코르브였구나. 이 자체를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요. 그냥 참고, 맞다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시면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두 문제 연속으로 행정이론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어렵지 않죠. 1번, 신행정학은 행정의 적실성 회복을 강조한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실성 있는 처방을 강조하는 거죠. 2번, 발전행정론. 이 2번이 조금 그래. 2번이 조금 그래. 근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것 좀 그런데 이런 느낌 받았을 거예요. 확실히 틀렸다가 아니라, 확실히 맞았다가 아니라 좀 그런데 이런 느낌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전에서 넘겨야지. 애매하면 넘겨야지. OX 판단이 애매하면 넘긴다. 당연한 겁니다. 좀 애매해. 왜냐하면 발전행정론도 결국 행정과 환경의 관계를 연구해요. 환경의 관계, 환경의 영향력 있겠지. 근데 비교행정론의 한 분파이긴 한데 원래 비교행정론이랑 비교했을 때 발전행정론은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바뀌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해. 예를 들어서 비교행정론은 환경이 행정을 결정한다고 봐요. 근데 그에 비해 발전행정론은 행정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이 행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강조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어쨌든 2번에 무엇을 더,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 출제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실전에서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 넘긴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니까 절대적으로 틀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우리 발전행정론 낼 때 방금처럼 뭐가 뭐를 결정하는지 그 문제 출제 포인트는 독립변수냐, 종속변수냐, 원인이냐, 결과냐, 그걸 명확하게 써주죠. 오케이. 어쨌든 중요한 거 뭐야? 넘겨야 된다. 넘겨야 되는 게 중요해. 넘겨야 되는 게. 저보고 시험 치라고 해도 이건 넘겨야 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3번. 공공선택론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공공선택론은 시장의 원리, 시민, 수요자죠. 수요자에게 부응하는 거. 너무 지겹게 봤고요. 자, 이렇게 실전에서 동그라미 넘겨 동그라미 된 상태에서 4번 보시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 공유 가치를 관료 혹은 정부나 관료가 협상하고 중재한다. 시민들의 공유 가치를 담론을 통해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신공공 서비스론. 하여간 신공관리론, 신공서비스론 바꿔서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4번에서 제발 나를 정답을 해줘. 나 명확하게 틀렸잖아. 맨날 나오던 패턴이잖아. 제발 날 정답을 해줘. 이러고 있으니까 2번과 상관없이 4번 골랐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조금 성급했어요. 성급했어요. 자, 어쨌든 우리 이 문제 보시면은 정부의 역할, 공유된 가치관을 창출하고 시민과 지역 공동체들 간의 이익을 중재하고 협상한다. 그냥 거의 똑같은 문장이죠. 이거 외에도 신공서비스론에 대해서는 공유된 가치 창출, 담론을 통한 공유가치 도출 이런 표현 잘 나오죠. 기출문제를 통해서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 자, 그리고 방금 뭐가 허연 게 떴을 텐데 제가 꼭 쌍둥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만 여기다가 띄우죠. 자, 기출문제집이랑 비교해주는 게 핵심이요. 우리 해설 강의는 기출문제랑 비교가 핵심. 근데 쌍둥이 모의고사 띄우는 이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뭡니까? 지방직 7급 쌍둥이 모의고사면 왼쪽은 지방 7급 기출문제, 오른쪽이 그 변형 모의고사라서 8개년도 지방 7급 기출문제 160문제를 일일이 하나하나 각각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우리 공부 방향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정학, 그 기출문제로 실력을 만드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강의 빼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때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실력을 만든다. 또 마무리는 자기가 시험 볼 직렬에 최근 기출문제, 많이 볼수록 많이 볼수록 좋지. 근데 제가 한 8개년도 거의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건 제가 해설도 달아놓고 설명도 해주고 강의도 있고 하니까 맥시멈으로 8개년도 그 이상 볼 것까지도 없고 여력이 되는 대로.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실력 키우고 마무리하는 전략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시간과 여력이 되면 이런 모의고사, 오른쪽 모의고사, 다른 모의고사도 활용하면서 더 보는 건 당연히 좋겠지만, 그죠?
그래서 자, 왼쪽은 기출문제고 오른쪽은 모의고사인데 뭐 기출문제에 있던 거 거의 출제 포인트 그대로 내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했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기 왼쪽 출제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포스트 모더니즘 하나만 넣고요. 다른 이론들 좀 보충을 해놨거든요. 근데 딱 걸렸네. 1번 신공관리로 해놓고 정부의 역할을 공유된 가치 창출을 위한 봉사를 본다. 자, 정부 역할이 보다 공유된 가치 창출을 위한 봉사. 이런 점에서 신공 서비스론과 구분 아니죠? 신공공 서비스론이 정부 역할을 공유된 가치 창출을 위한 봉사를 보고요. 그 점에서 신공 관리론과 달라. 뭐 너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잘한 거긴 하지만 이런 문장들도 역시 기출문제에서 저도 따다 모의고사를 만든 거예요.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 기출문제 강조하고 싶어서 이게 띄우는데 이제 첫 번째 문제가 기출문제 쪽이 아니라 하필 이제 모의고사 쪽이라서 아쉽긴 한데 근데 이 정도로 모의고사 문제도 다 기출문제 기반으로 제가 만든 것이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쌍둥이 모의고사 뒤에 몇 문제가 더 뜰 건데요. 지방 7급 8개년도 안에서 8개년도 안에서 똑같은 주제, 똑같은 출제 포인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느껴봅시다. 다시 3번 가보시면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좀 특이한 문제이긴 한데요. 난이도 합니다. 이거는 1번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 부분에 맡겨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지. 민간 부분에 맡기는데 민간 기업에 주로 맡기잖아요. 민간 기업이 돈을 벌고자 하는 이 이윤극대화, 사익극대화의 욕망을 이용해서 경쟁시켜서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니네가 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문성, 효율성을 발휘해 공서비스의 대응성 높여 이런 방식인데 민간 기업 말고도 민간 단체 활용하죠. 비영리 단체 활용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자, 사바스가 분류한 민간 혜택 방식에서 자원봉사자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자가 딱 비영리 단체들 아니겠습니까? 자원봉사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민간 부분 중에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민간 혜택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비영리 단체도 민간 혜택 대상 됩니다. 자,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한데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아주 쉽게 푸는 문제. 좀 특이한 문제긴 했지만 3번 정부의 직접 공급에 비해 고용과 인건비의 유연성 확보가 용이하죠. 정부 외에 민간의 다양한 집단들, 다양한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시는 뭐 수업 시간에 많이 봤죠. 자, 민간 위탁에 대해서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자원봉사자 방식이라고 한다. 자원봉사자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민간인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방식이 있는데 비영리 단체? 당연히 되죠. 그래서 쉬운 문제. 네, 4번 가보시면 비용 효과 분석이네요.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 뭘 내는지 확인하시고 자, 비용 효과 분석을 냈다. 그럼 거의 다 비용 편익 분석과의 차이점을 위주로 내는 거죠. 이 문제가 은근히 2번, 3번이 어렵긴 해요. 근데 비용 편익 분석과 차이점 비교해서 낸다라는 것을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보입니다. 자, 일단 쉬운 거 처리하면 1번 정책 대안의 비용은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데 비용 효과 분석은 효과는 산출물의 단위죠. 이건 뭐 너무 쉽고 그 다음에 2번, 3번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4번 보시면 국방, 치안, 보건 등 뭐 공공 부분의 대표적인 영역이긴 해요. 어쨌든 이제 공공 부분에 비용 편익 분석도 적용 가능한데 공공 부분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 비용 효과 분석 당연히 적용할 수 있지. 이거는 뭐 국방, 치안, 보건 쪽에 뭐 비용 효과 분석이 편익 분석보다 더 적합하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적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비용 편익 분석이든 비용 효과 분석이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더 적합한 건 효과 분석이긴 하지만 그것도 더 적합하니까 당연히 4번 골라야지. 쉬운 것인데 자, 2, 3번 보시면은 일단 3번은 그래도 많이 들어봤어. 비용 효과 분석은 효과 쪽을 화폐 가치 안 하니까 시장 가격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자, 시장 가격을 통해서 효과에 대해서 시장 가격 곱해가지고 화폐 가치 하는 것인데 그걸 안 해도 돼. 시장 가격에 덜 의존한다. 뭐 기출문제 바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후생의 문제와 쉽게 연계. 이게 사회적 후생 이런 경제학적 기법들이에요. 사회적 후생, 경제학에서 많이 언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학적 기법, 경제학적 이론과 연결하려면 화폐 가치화가 돼 있어야 돼. 경제학적 분석들은 죄다 화폐 가치화해서 분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가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과 쪽은 화폐 가치화 안 하니까. 근데 이거는 비용 편익 분석과 비교했을 때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용 편익분석과 비교했을 때 이 부분 화폐 가치 완화니까 덜 연결된다. 시장 가격에 덜 의존한다. 이래야 더 팍팍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또 기출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비용 효과 분석은 효과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 문제를 피하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보다 공공 부분에 훨씬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공공 부분 뭐 국방 아까 뭐였죠? 보건, 치안 당연히 적용할 수 있겠죠. 정답은 아주 쉽게 이런 것만 봐도 아주 쉽게 고를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 효과 분석은 시장 가격에 의존한다가 땡으로 나왔던 문제. 그래서 3번 관련된 거 이렇게 냈었구나 그런 것도 있고. 자, 이 문제가 비용 효과 분석 정리하기 아주 좋은 문제잖아요.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1번, 4번 역시도 일맥상통하고, 그다음에 2번도 제가 시간상 설명 안 하겠지만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 연습하기 아주 좋은 문제. 그래서 가끔 이제 기출문제집에 좀 오래된 문제가 들어가기는 해. 근데 이렇게 똑같이 나오잖아. 제가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가장 좋은 문제를 남겨두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간혹 좀 오래된 문제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연습하기 가장 좋은 문제를 남겨두고요. 최신 문제가 이거보다 더 연습하기 좋은 게 나와. 같은 주제 포인트인데 나와. 그러면 교체하죠, 당연히. 근데 교체를 이거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교체를 안 했다라는 것은 이게 연습하기 제일 좋으니까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지금 2번 빼고는 다 방금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기출문제 아니겠습니까? 됐죠? 계속 반복되는 주제.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예산 분류 방법과 분류 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아주 쉬운 문제죠.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하는 일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거 10초만 푸는 문제. 예산 분류 방식 정의야. 너무 쉽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기출문제에 넣지도 않아.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물론 기출문제 관련된 문제들은 많아요. 하지만 너무 가장 최하 난이도. 자, 무엇을 구입하는데 얼마를 쓰는가? 조직별 분류. 누가? 일단 조직이겠죠. 아이고, 제가 이거랑 좀 앞서갔어. 무엇을 구입하는가? 품목별. 죄송합니다. 조직별 분류가 땡이라는 소리고, 품목별. 그 다음에 누가가 조직이겠죠.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어떤 조직이 얼마를 쓰는가? 조직별 분류. 국민 경제에 미친 효과에 따른 건 경제 성질별 분류가 되겠고, 시민을 위한 분류는 뭡니까? 기능별 분류가 시민을 위한 분류로 불리죠. 자, 시민 입장에서는 내 돈으로 나한테 뭐 해줄 거야? 그게 가장 관심사 아니겠어요? 내 돈으로 뭐 샀네? 그거 다 몰라요. 내 돈으로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무슨 일을 나한테 할 거냐? 거기에 가장 관심이 있죠. 이해하기도 제일 쉽고. 그래서 아주 최하 문제고요. 정부 활동, 이렇게 정부가 하는 일의 일반적인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줘. 일반 납세자, 시민이 정부의 예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산 분류 방법은 아이고, 자꾸 이거 눌러버리네. 진짜. 기능별 분류. 제가 이 기출문제 쪽은 여기 정답 표시를 안 넣거든.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정답 표시가 뜰 거라고 생각하고 누르는 경향이 있어. 자, 아무튼 기능별 분류. 이거 외에도 힌트가 되는 문제들 많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더 많은 정보가 있는 문제들 많죠. 네, 방금 전 문제는 기출문제는 그러니까 이 2번 문제는 아주 기본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겠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출제됐던 거예요. 지금 지방지급에 예산 분류가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험에서 2년 연속으로 출제되는 주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8개년도 정도는 꼭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분류, 자, 목적 대상, 목적, 정부가 하는 일, 그다음에 기능별 분류, 국민이 정부 예산을 이해하기 쉬워.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거, 정부가 하는 일을 이해하기 쉽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직별 분류 쪽은 목적 파악하기 어렵고, 기능별 분류가 정부가 하는 일, 목적 파악하기 용이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다 같은 출제 포인트입니다. 보시면은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 예산을 이해하기 쉽다는 기능별이고, 이렇게 기능별 분류, 다른 분류 방법들, 장단점들. 자, 기출문제 있는 거 바탕으로 그 장단점이 한두 개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다른 장단점들도 챙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문제.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가보시면 정책 결정 모형 중 점증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3번 보시면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적 결정, 이걸 설명하는 건 합리 모형이지. 합리 모형. 그동안 뭘 어쨌든지 간에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객관적인 최선의 대안으로 혁신, 쇄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이게 합리 모형이고, 점증 모형 그게 안 되죠. 기존 상태를 바탕으로 조금 조정해서 합의를 보니까 점증적으로 변한다. 점증 모형이 되는 거죠.
아주 기초 문제. 나머지도 키워드만 빨리 보시면 점증 모형은 합리 모형처럼 인간의 합리성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봐요. 합리 모형은 인간의 합리성이 완전하다고 보니까 최고의 대안을 찾는 거지. 점증 모형은 안 돼. 인간의 합리성 불완전해. 그래서 모든 대안 분석 못하죠. 한정된 정책 대안에 주목하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객관적인 최선의 대안 못 찾죠.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고요. 여기 앞부분은 맞죠.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다양한 참여자들을 고려하는 민주주의, 다원주의 국가의 합의를 도출하는 원리예요.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원리, 집단 참여의 합의 과정이 중시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어려워하시는데 목표 수단이 탄력적으로 상호 조정된다라는 것은 자, 합리 모형과 비교해 보면 합리 모형은 목표가 명확하고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수단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점증 모형 그에 비해 목표에 맞춰서 수단을 정했으나 뭐 반대가 너무 심해. 뭐 수단에 맞춰서 목표를 바꾸기도 하고 서로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명확한 목표 극대화 그게 아니라 목표 수단이 계속 다양한 참여자들 간 합의 과정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다음은 또 뭐 두 마디로 축약하면 보수적인 결정이 나타난다. 쇄신 안 됩니다. 다양한 참여자들 고려하는 참여자 간 합의를 중시하는 모형이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려면 시간과 노력의 한계상 기존 대안을 바탕으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다 늙어 죽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익을 다 고려해서 결정하려면 다 늙어 죽지. 그래서 기존 대안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합의를 도출하는 게 점증 모형.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결정이 나타나고 뭐 기출문제에 점증 모형이 한 개 잘 나오죠. 뭐가 안 돼? 혁신이 안 돼.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약해. 안 돼. 이걸 가지고 방금 전 문제는 이게 된다. 이걸 설명한다라고 했으니까 땡이 되는 거죠. 뭐 제가 가장 비슷한 표현이 들어간 문제들을 골라놨는데 뭐 점증 모형에 대해서는 방금 전 문제에 힌트가 되는 뭐 거의 똑같은 문제 엄청 많죠. 쌍둥이 모의고사 지금 몇 번째입니까? 벌써 반도 안 지났는데 몇 번째요? 그만큼 또 반복. 자, 예상결정 이론에서도 정책결정 이론이랑 똑같은 거 출제되는 합리 모형, 점증 모형 있죠? 뭐 예상결정이든 정책결정은 마찬가지고 보시면은 자, 점증 모형 관련된 설명 중에서 2번 제가 조금 수정해 놓은 게 예상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 가능한 게 점증 모형. 그러니까 근본적 수정, 혁신, 쇄신이 안 되는 게 점증 모형.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문제로 연습했으면 아주 쉽게 푸는 문제고 뭐 사실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니까 쌍둥이 모의고사도 필요 없는 문제. 7번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오해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가지정 운영계획은 중장기적 관점 맞죠? 5회계년도짜리 중장기적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년도 예산 편성, 1년짜리 예산 편성의 기본 틀이 되죠. 이게 국가지정 운영계획이 단년도 예산 편성이 아니라 이건 5년짜리 중장기적 관점. 근데 그걸 기본 틀로 삼아서 단년도 예산 편성, 1년짜리를 편성한다. 그 말입니다. 잘못 읽으면 안 되겠고.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고 오해하는 부분들, 그런 분들은 해설지에도 지금 강의 내용 다 팁으로 들어가 있어요. 해설지에 아시다시피 뭐 암기용 해설로 어디가 틀렸는지 취소선 그어져 있고 뭘 외워야 되는지 옳게 고치면 뭔지 암기용 해설 들어가 있고 이해를 위해 긴 해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혼동할 수 있는 거 팁으로 마치 강의를 듣는 것처럼 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설지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2번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에 우리나라 총액배분 자율 편성에 적용되니까 사전에 지출한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해 둡니다. 그리고 각 중앙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니까 총액 배분 먼저 부처별 총액 하향식으로 설정되고 그 안에서 자율 편성. 3번 예비타당성 조사. 이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거예요. 배제라니 이런 걸 분석하는 건데 됐고 4번 보시면 각 중앙관세 장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중간을 생략하고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고 집행해야 된다. 예산 집행의 통제 장치로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자, 어쨌든 뭐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4번 보시면 조사 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필요성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부분, 뭐 이해관계 이런 거 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고 뭐 나머지 옳은 선지들도 기출문제에 있으니까 소거해서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지금 출제 포인트는 달라졌지만 지방 7급에서 또 2년 연속입니다. 또 작년에는 뭐 나왔죠?
500, 300 나왔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정부 재정 지원 지출 규모, 정부 재정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 자, 2년 연속이에요. 2년 연속. 어쨌든 이제 최근 기출문제 꼭 잘 보시고 쌍둥이 모사를 보면 되겠죠.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8번 현대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뭐 복잡하게 뭐 지저분하게 좀 냈긴 했습니다. 또 출제 포인트를 알기 어려운 부분도 섞여 있고 하지만 1번 조직군 생태로는 분석 단위가 조직군이다. 하나의 조직 아니고 조직군. 거래 비용 이론은 자원우전 이론이 아니라 조직 경제학 이론이고, 4번 보시면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 대리인 관계가 조직 내에서 나타나지 않아? 뭐 그런 게 어딨어. 조직 내외에서 다 나타나는 거지. 예를 들어 상관이 혼자 못하니까 대리인으로서 부하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 내에서 당연히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가지고 3번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또 쉬운 문제. 다 배운 내용이고. 자, 조직군 생태론. 거시조직 이론 중에서 분석단위 조직군인 거. 그 다음에 결정론이니까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결정론, 임의론 구분하고 분석단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건 너무 쉽고. 뒷부분 조직 간 거래 비용보다는 조직 내 거래 비용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이건 이제 조직이 거래 비용을 늘린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냥 조직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내 거래 비용 뭐 늘어난다가 아니라 거래 비용 뭐 줄어드는 거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제가 괜히 이렇게 노란색을 칠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 여기입니다.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조직은 없어요. 뭐 결론이 뭐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돼.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해서 상황에 따라 다른 조직 구조, 관리 기법 이렇게 유형화하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근데 이제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기 힘들지. 나머지는 그 말이요. 독립변수. 그러니까 모든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 독립변수일 거 아니에요? 모든 독립변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기 힘드니까 독립변수 한정하고. 중범위는 우리 완전 보편적이지도 않고 완전 특수하지도 않고 뭐 중간 수준이라는 소리잖아요. 어쨌든 제한된 수준이라는 소리예요. 모든 걸 다 따진 건 아니지만 중범위, 제한된 수준 내에서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조직 구조가 더 적합하더라. 그걸 갖다가 한정된 상황, 유형에서 유형별로 나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중요한 건 여기에요.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해서 그에 따라 적합한 조직을 찾으려고 했다. 자, 분석 수준이 조직군인 거, 조직군 생태학 이론. 다 기출문제 있었던 거. 이건 보너스.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의존 이론, 또 뭐 있어? 상황적 이론. 이런 개별 단위죠. 개별 조직.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임의론에 해당하는 거 고르라고 해놓고 조직경제학은 결정론이나 땡이 문제인데 조직경제학 이론에 거래비용 이론, 대리인 이론 들어간다. 뭐 이렇게 뭐 기출문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이거는 기본이죠. 자, 거래비용 이론, 대리인 이론, 경제학에 기반을 두는 이론으로서 조직 경제학 이론으로 분류되는 거. 굳이 기출문제를 보여주려고 든 것이고. 네,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효과적인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은 조직 환경에 달려있다. 환경,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꾸준히 배워왔던 거. 그래서 뭐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뭐 4번은 제가 안 보여주더라도 뭐 기출문제 그런 건 없어요. 4번 제가 너무 이제 어이가 없었던 4번. 당연히 조직 내에서 주인 대리 관계 있잖아요.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도 없었던 거. 이제 그냥 지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네, 9번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의제 설정 유형하면 공중의제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아니면 없어, 이거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것도 지방 7급에서 2년 연속입니다. 아니, 2년 연속 출제된 출제 포인트가 3개나 있어? 겉모습만 바뀌어 있어요. 자, 아무튼 작년 기출문제만 봤어도, 자, 내부 접근형은 관료 집단이든 아니면 외부 집단이든 권력을 가진 특정 집단이 정부 내부에 접근하여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을 의제 설정하죠. 자기 이해관계야. 국민에게 알리면 안 돼. 내 이해관계를 국민에게 알리지 마라. 공중의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런 거 없어요. 정부의 홍보활동에 공중의제화로 확산 없어요. 이거 다 공중의제화죠. 공중의제화 없어요. 아주 쉬운 문제. 자, 나머지도 워낙 중요한 모형이니까 다 연습해 봅시다. 동원형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정책 결정자 혹은 정치 지도자가 주도하여 의제 설정합니다. 자, 지시에 따라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제로 채택되는 거니까 주도자가 정치 지도자 맞네.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분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겠죠. 3번 외부 주도형은 다양한 외부의 이익 집단들 등등등 외부 집단에 의해 제기된 문제가 여론 형성에 공중문제로 먼저 전환되고 정부가 나중에 정부제로 채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원형은 정부제로 바로 채택되고 동원형에서는 공중의제 있죠. 나중에 공중의제. 근데 외부 주도형은 공중의제가 먼저고 마지막에 정부제 설정. 이런 공중의제 순서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네, 배경,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제. 네 글자로 뭐죠? 다원주의에 적합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합니다. 네, 4번, 공고한 모형은 별로 안 나오긴 하는데 뭐 가끔 낑겨 나오죠. 이거는 이미 광범위한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의제가 있어. 그걸 이제 정부가 알았어, 해줄게. 이미 존재하는 지지를 그대로 공고화의 의제를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공고화형. 자, 기출문제에도 제가 요 문제 같은 경우가 거의 기본서라고 그랬죠. 기본서. 겹치는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자, 나머지도 정말 주옥 같은 정말 이제 연습할 게 많아요. 근데 이제 핵심만 볼게요. 지금 이제 봐야 될 게 많거든. 자, 외부 주도형은 공중의제 먼저, 그 다음에 정부의제. 동원형은 정책 결정자가 주도, 정부의제 먼저고, 나중에 공중의제. 그 다음에 4번 내부 접근형은 공중의제 하는 것을 꺼려요. 공중의제 없어. 없어. 4번 보시면 내부 접근형은 정부기관 내 관료 집단이나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집단. 자, 관료 집단도 외부 집단이 권력을 가진 특정 집단이 최고 정책 결정자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 은밀하게가 들어가야 돼. 은밀하게 접근하여 내 이해관계 관련된 거 의제 설정하고 공중의제와 안 해. 안 해. 그래서 한 번 더 다져보시고요. 자, 우리 작년에 이렇게 이쪽 왼쪽이 기출문제예요. 작년에 사회 문제가 정부제로 채택되고 공중의제 앞에도 없어 뒤에도 없어 내부 접근형이다. 나머지도 또 있고 공중의제 먼저 그 다음에 정부제 외부 주도형. 정답이 4번이었구나. 외부 주도형. 그 다음에 정부제 먼저 하고 나중에 공중의제 동원형. 그리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로는 누가 주도하는가? 주도 집단. 권력을 가진 특정 외부 집단이나 관료 집단이면 내부 접근형. 서로 경쟁한 다양한 외부 집단들 외부 주도형. 정부 내부의 정책 결정자가 주도. 이거는 누가 주도하는가에 따른 분류로서 그래서 뭐 두 가지 다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심지어 작년뿐만 아니라 8개년도 내에 또 있어. 자, 이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 여기 이제 공고형까지 포함된 모형이죠. 자, 이게 B가 내부 접근형이야. 빨리빨리 갑시다. 이거는 특정 집단이 정부 내부에 접근해서 정책 의제를 채택하는 공중의제 과정을 거친다. 땡. 이렇게 모의고사로 만들어 준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B 내부 접근형인데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해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게 공중의제하죠. 땡. 똑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표현만 바꿔서 두 번이나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자, 다음 10번.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행정학 범위를 지나치게 넘어갑니다. 요건 이제 사연이 있죠. 요새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준칙을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재정 준칙은 단순히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준칙이냐 재량이냐 이런 논의예요. 자, 예산 운용에서 재량이 있다.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해서 상황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준칙이라는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키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너무 경제학의 논의이고 행정학에서는 뭐 경제학 이론들도 조금 이제 따다내긴 하지만 너무 심하게 범위를 벗어났어요. 근데 요새 정부에서 이걸 이제 재정 건전성 강화. 우리나라 부채가 엄청 늘어났거든. 그래서 부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준칙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법으로 확정된 것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사연 하에서 출제가 된 것이고 이번에 못 풀었어도 괜찮음. 근데 앞으로 대비 지금 방금 말한 것만 하면 돼요. 준칙은 뭐다? 재량과 비교되는 것이다. 딱 요것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거는 재정 준칙도 행정학에서 너무 범위가 벗어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더 심해.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름풀이라도 해봐야지. 1번은 그래도 괜찮죠. 국가 채무 준칙이니까 뭔가 채무의 상한선, 부채, 얼만큼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채무 규모의 상한선을 설정한다. 뭐 이 정도는 쉽고 이건 이제 공부 안 했어도 맞추는 거고. 2번 보시면 수지하면 뭡니까? 수지하면 수입에서 지출 뺀 거. 그러니까 적자냐 흑자냐 이게 수지 아니에요.
적자냐 흑자냐 수지죠. 그래서 적자 수준 어느 정도 이하 내려가면 안 돼. 혹은 흑자 수준 어느 정도 이상 이하 내려가면 안 돼. 적자든 흑자든 기준을 정하는 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빵으로 정했어. 수지가 빵이야. 적자 흑자 없는 빵이야. 그러면 경기가 침체됐을 때, 자 이건 자본 예산에서 배운 겁니다. 경기가 침체됐을 때 수지를 빵으로 유지하려면, 자 경기 침체 시에는 세금이 줄어들죠? 수지 빵으로 유지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돼요. 경기 침체 시에 정부 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되죠? 케인즈 유효수의 원리가 반대로 돌아가서 경기 침체가 악화되죠. 그래서 경기 변동과 무관합니다. 경제 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어요. 수지 기준을 두는 것은 적자가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자본 예산에서 배운 것처럼 이 수지 기준을 지키려면 오히려 경기 안정화 효과가 경기 안정화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자본 예산 기억나시죠? 이거 이제 우리 다 배운 거니까. 자본 예산 복습용으로 2번을 쓰는 거예요. 네, 재정 지출 준칙은 얼만큼 쓸지 상한선을 정하겠죠. 무조건 이 이상 쓰면 안 돼. 이렇게 경제 성장 능률이나 재정 적자 규모의 예측에 의존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장밋빛 경제 성장률이 예측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재정 적자 규모가 적다는 게 예측된다 하더라도 아주 좋은 상황이죠. 아주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이상 지출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이 이상 지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좀 어렵죠? 자, 그다음에 4번은 지출 아닐까요? 지출? 자, 지출 얼만큼? 얼만큼 이상 쓰면 안 돼. 이게 지출이잖아요. 근데 조세 지출은 간접적인 지출이죠. 직접 지출이 아니죠. 지출 준칙은 정부가 가진 예산을 얼만큼 이상 쓰면 안 돼. 뭐 총 지출 이런 거 상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조세 지출은 간접적인 지출이라 뭐 정부가 가진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세금을 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 준칙에 안 잡혀. 재정 지출 준칙을 아무리 정해놔봤자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거지.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지출 준칙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만드는 거예요. 재정 건전성 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맥락 죄송합니다.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한다는 맥락이 있으면은 오히려 세금을 계속 덜 받으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 준칙이 있으면 뭐 수입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하한선을 정하는 거거든요. 이 이상 수입을 내야 돼. 뭐 조세 지출을 없애려고 하겠죠, 오히려. 어찌 됐든 어떻게 설명하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해설 강의니까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행정학 공부하면서 또 7급 공무원이 될 거니까 7급 공무원으로서 지금 제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해 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행정학 공부하면서 이 정도 이름풀이 하는 연습, 우리가 일단 시험이 제일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름풀이라도 대처하는 연습 한번 해본 것이고, 그 다음에 7급 공무원으로서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긴 알아야 돼. 근데 행정학 범위를 너무 벗어나서 그렇지. 아니, 이게 지방 7급이라 경제학 보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지방자치론 보잖아.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내야 되는 건데 행정학에 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자, 사연이 있는 문제라서 또 계속 나오진 않을 것이다. C급. 11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이건 이제 너무 쉽죠. 보직관리 범위를 제한, 직무 범위를 제한. 공무원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건 직위분류제. 직위분류제는 한 사람이 하나의 직무만 주거라는 거죠. 계급제는 다양한 거 하잖아요. 보직관리 넓잖아요. 공무원 시야 넓어지고 일반 행정가 중심의 계급제. 뭐 이런 건 너무 쉽고. 자, 2번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무 중심입니다. 동기유발도 그 직무에 대한 동기유발. 3번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의 원리예요. 직업공무원제를 위해 만든 공직분류 체계죠.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장기 근무를 유도합니다. 4번 직위분류제는 직무관계와 책임이 명확, 딱 너는 종류, 난이도, 책임도 딱 직무 여기까지만 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보직관리 범위가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제한돼 있으니까 전문성은 강화되는 거고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가 또 제가 계급제, 직위분류제에 대한, 특히 이제 직위분류제 쪽에 대한 교과서라고 그랬던 문제인데, 분홍색이 이제 계급제에서 틀린 직위분류제의 내용들이에요. 5번 계급제에서는 담당할 직무와 관계없이 인사배치, 다양한 업무를 두루두루 다 해봤어요. 어차피 다 해본 거예요. 수평적으로 탄력적인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사배치의 신중성, 융통성, 수평적인 이동이 용이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계급제에서는 보직관리 범위가 제한돼요. 자, 제한 이것만으로 풀 수 있지. 계급제에서는 보직관리 범위 제한되지 않아요. 다양한 업무 두루두루 합니다. 이것만으로 풀고 나머지 전부 다 직위분류제에 대해서 힌트가 다 되는 것들이에요. 일단 1번 업무 분담을 직무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딱 정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다.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한 전문화. 이거는 뭐 4번 관련 내용이 되겠죠. 3번 동일 직무 동일 보수는 직무별로 종류 난이도 책임도가 다 분석돼 있으니까 동일 직무 동일 보수가 가능한 직무급이 가능한 합리적 공정한 보수 체계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직무의 종류 책임도 곤란도에 따라 딱 너는 이 직무만 해. 이렇게 직무를 나눠놓고 사람은 기계 부품처럼 갖다 쓰는 거지 뭐. 나머지도 직무에 따른 기준, 뭐 동기유발도 있었죠. 동기유발도 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제는 뭐 교과서나 마찬가지고 앞에 문제 힌트 되는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쌍둥이 모의고사도 있었네요. 자, 여기서 2번 보시면 계급제에서는 직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해봤으니까. 또 관련되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시면 직무의 종류나 성격에 관계없이 폭넓은 인사이동이 가능한 건 계급제예요. 계급제. 계급제는 다 폭넓게 수행한다. 제한되지 않는다. 뭐 이거면 다 푸는 거고요. 12번 가보시면 선발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인데요. 1, 3, 4번은 신뢰도 검증인데 2번은 타당성이죠. 타당성. 시험 성적이 이 시험이 예측하고자 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공무원 시험이면은 공무원 시험 성적이 진짜 능력 있는 공무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 시험 성적과 본래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시험 성적과 측정하고자 했던 기준 간의 관계는 타당성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시험을 본 수험자에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를 시험을 보게 해서 두 점수 간의 일관성, 신뢰도 검증 중에 재시험법이 되겠고요. 4번 문제 수준이 비슷한 두 개의 시험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뭐 A책형, B책형 말하는 겁니다. 동질이형법이라고 하죠. 동일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 두 집단의 성적과 상관계를 분석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일관성을 분석하는 거죠. 시험의 일관성. 일관성 분석이 신뢰도 분석이 되겠고 신뢰도 검증. 그 다음에 이분법도 있고 랜덤으로 반반 쪼갠 거야. 반씩 점수가 비슷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게 1번인데 뭐 여기까지는 저도 가르쳐 주진 않았어. 어차피 이거 1번 몰라도 2번 그냥 타당성 고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신뢰도 검증 뭐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알려준 3가지 정도 잘 갖고 있으면 되겠고 뭐 1번은 이 문제에 있는 것만 참고하고 끝. 거의 안 쓰고 너무 어려워. 시험 한 개에서 각 문항끼리 검증합니다. 자, 시험 하나에서 문항끼리.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다른 문항이랑 상관없는 너무 관계없는 문항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일관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문항끼리 시험 내부에서 문항끼리 비교하니까 내적 검증이라고 해요. 내적 신뢰성 검증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만. 저도 이제 이런 것까지는 안 알려주죠. 왜? 이거 외에도 공부할 게 산더미야. 타당성, 신뢰성 제대로 구분하는 것도 산더미야. 그죠? 뭐 그냥 나왔으니까 설명해 줄 뿐. 그래서 공부 범위 너무 또 넓히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 문제는 잘 풀려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제 성격은 뭐 저는 이제 제가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게 안 하죠. 합격하려면 안 가르쳐주는 게 있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에 집중해서 합격하지. 죄다 가르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떨어지지. 제가 이제 행정학의 모든 거 혹시라도 진짜 어쩌다 20년 만에 30년 만에 한번 나올 수 있는 거까지 다 알려주면 여러분들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합격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딱 요게 중요한 거 이거 먼저 하세요. 그걸 제대로 준비하시면 넉넉하게 합격하죠. 제가 알려주는 것들을 제가 알려주는 거라도 제대로 공부하면 아슬아슬하게 합격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합격해요. 넉넉하게. 자, 어쨌든 뭐 1번은 중요하진 않다. 그런 말을 돌려서 말한 것이고 자, 확인해 봅시다. 신뢰성은 시험 그 자체 문제랑 타당성은 시험과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과의 관계 그리고 재시험법, 복수양식법이 동질이형법, 이분법 등은 신뢰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주로 이 3가지 알아두면 된다는 거예요. 밑에 채용 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근무 성적도 높게 나타나야 돼.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는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아니겠습니까?
시험 잘 본 사람이 실제 일도 잘하는가? 근무 성적이 높게 나타나야 된다. 신뢰도 땡 이런 문제도 있고요. 타당성. 그리고 이제 지방 7급 기출문제에서도 신뢰성이 시험과 기준의 관계는 뭐다? 타당성이다. 타당성이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가보시면 에도크라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에도크라시는 전형적인 타일관료제 모형으로서 1번 보시면 업무가 비정형적, 비일상적일 때, 계속 변할 때 2번 변화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 4번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능력 있는 전문가들, 다양한 전문가들을 데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 연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돼. 직무, 권한, 책임 한계가 명확하지 않게 정해져 있죠. 왜?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권한과 책임 한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죠. 또 쉬운 문제. 자, 에도크라시에서 고도의 창의성, 환경 적응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합이고요. 조직화 표준화는 관료제니까 땡이고 이건 보너스. 4번 업무 처리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난다. 그렇죠? 다 기출문제 여러 문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14번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1번 다면 평가 상급자 뿐만 아니라 동료부하 고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평가하죠. 그래서 다면. 자, 2번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우리가 조직으로해서 배운 MBO 말하는 거. MBO니까 참여를 통해 목표 설정하는데 부하가 참여하여 상관과 합의 보면서 목표를 설정하죠. 그래서 부하의 개인적인 목표와 상관도 어쨌든 같이 합의를 봅니다. 상관이 조정하는 조직 전체의 목표. 개인과 조직 간의 목표의 통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강제 배분법은 등급별로 비율을 미리 정해놓죠. 그래서 등급별 강제 배분. 그러면 분포상 오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죠. 관대화 경향 혹은 평정치의 편중이 그냥 분포상 오류죠. 한쪽으로 쏠리는 거.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 분포상 오류 원천적인 방지 효과가 있다. 4번 제가 노래를 부르는 도표식 평정 적도법의 출제 포인트는 상관의 주관성, 자의성에 개입하기 좋다. 각종 오류가 발생한다. 제가 노래를 부르죠. 도표식 하면 이거 나온다. 근무 성적을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상관의 직관, 주관적인 요소, 선험적인 요소에 근거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평정자, 상관, 평정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지겹게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표식 평정하면 평정자의 직관과 선험을 바탕으로 하여 평정하기 때문에 쉽긴 쉽죠. 근데 연쇄효과 등등 각종 오류가 나타나기 쉽다. 평정자의 편견, 주관적,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하기 쉽다. 그래서 지겹게 나오는 거 기억 도표식 평정. 보는 기회 보너스 목표관리제 평정법도 있네요. 협의, 부하가 참여해서 상관과 협의 보면서 목표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쌍둥이 모여서 이제 몇 번째 나오는 거니? 왼쪽 기출문제에서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서는 연쇄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각종 오류가 나타난다. 오른쪽 모의고사도 도표식은 평정 요소의 비합리성, 평정 기준의 불명확성, 평정의 자의성 등등등 그냥 모든 문제점 다 갖다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평정자의 편견 개입 등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좋다. 됐습니다. 15번 행정책임 확보 방침 내부 통제, 외부 통제. 이것 좀 그만 내라 좀. 진짜 이거는 너무 공짜잖아. 물론 이제 7급이라 치고 그냥 시민단체, 그냥 국회 안 주고 여러 가지 달아놓긴 했는데요. 단체만 보면 되죠. 시민단체 외부, 국회 외부, 언론 외부, 기획정부, 행정부 내부. 아무리 주저리주저리 달아놔도 이건 난이도가 올라가질 않아. 내부 통제, 외부 통제는 너무 쉬운 거. 내부 통제, 행정부 내부 통제. 모든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든 기획정부든 중앙행정기관 내부에 있으니까 당연히 내부 통제. 자, 그리고 작년 국가직 9급에서도 지금 패턴 비슷하죠. 그냥 입법부, 국회 이렇게 주면 너무 쉬우니까 주저리주저리 달아놔. 국정조사. 그냥 기획정부 주면 쉬우니까 주저리를 달아놔. 그래봤자 이번에는 외부예요, 외부. 외부는 국회,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 언론, 방송문제랑 똑같은 거 다 있고요. 기획정부 내부 땡. 여기는 이제 외부 물어봤으니까 기획정부가 땡이죠. 다 있네, 다 있어.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 넛지이론. 자, 생소한 문제 두 번째인데, 넛지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행동경제학에서 워낙 유행을 해.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행정학법이 무한정하잖아요. 재정준칙도 나오는데 경제학 이론까지도 막 내는데,
그래서 요새 경제학계에서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고, 행동경제학 중에서 넛지 이론이 좀 유행을 해. 넛지라는 책을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책이 이 내용이에요. 그 책, 노란 책. 근데 뭐 그거 읽었어야, 배웠어야 푸는 건 당연히 아니고, 행동경제학 쪽에서 경제학하면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하잖아요. 근데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요. 비합리적인 부분, 좀 오류를 범하는 부분.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거. 거기에 좀 주목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넛지가 유행하면서 저도 뭐 올해 뭐 기본서, 필기노트, 정리가는 행정학 다 브리타 대비로 넣어놨는데, 와,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네. 벌써 나와버렸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정도 이론이면은, 그래도 한 2, 3년 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올해부터 추가를 했는데, 벌써 나와버렸네요. 어쨌든, 이제 맞추신 분들이 이렇게 맞췄을 거예요. 넛지, 이거는 영어 뜻이 뭐야? 팔꿈치를 찌르기. 은근슬쩍 찌르기,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니은, 정책, 대상, 집단, 행동의 개입분해. 근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긴 합니다. 툭 치는 게 강제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로 풀었으면 잘한 거죠. 디귿. 넛지는 디폴트 옵션 설정을 설명드릴게요. 이런 것처럼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 이게 인지적 편향이 비합리적인 부분이에요. 그 비합리적인 부분을 툭 건드려주면 전략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건 용어를 알아야 되긴 하는데요. 선택이 이런 넛지의 힘을 빌어가지고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되도록 만드는 게 넛지 이론이에요. 약간 비합리적인 선택인데 그 부분을 툭 건드려주니까 바람직한 선택을 바뀌는, 그래서 선택 설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도 괜찮아요.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찌저찌 이렇게 했으면은 뭐 4번 다 맞기는 다 맞다. 이게 그래도 처음 내다 보니까 그냥 개념 배워라 이런 느낌으로 다 옳게 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건데요.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죠. 여러분들 이제 배달의 민족, 뭐 쿠팡이츠 배달앱 많이 시키죠? 배달앱에서 옛날에는 기본 옵션, 디폴트 기본이죠. 디폴트 기본 옵션이 뭐였어? 일회용품 옵션에서 디폴트 옵션이 당연히 일회용품 주는 거예요. 근데 일회용품 안 받겠습니다 선택하면은 안 오는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해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기본 디폴트 옵션이 안 주는 게 기본이요. 안 주는 게 기본이고 받고 싶으면 선택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둘 중에서 뭐가 더 일회용품을 덜 쓸까? 당연히 후자지. 디폴트 기본 옵션이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 안 받는 거다 보니까 받고 싶은 사람은 눌러야 되니까 기본 옵션이 받는 거에서 받기 싫으면 누르는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일회용품을 덜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팔꿈치로 툭 그냥 기본 옵션만 바꿔줘도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넛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봐봐. 일회용품을 쓸지 말지, 나한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이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기본 옵션에 따라 내가 유도당했어. 안 쓰는 방향 유도당했어. 기본 옵션만 바뀌어줘도 내 인지적 편향이 일단 안 받는 게 기본이구나. 이렇게 인지적 편향이 안 받는 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넛지로는 그래도 이거 또 나올 수 있기는 있어요. 또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C급이긴 해. 뭐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C급으로 대비는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 이제 17번은 겉모습만 복잡하지 뭐. 스키너의 강화 이론에서 무슨 내면적 과정이야. 강화 이론은 행태론자들의 동기부여 이론으로서 외적 자극. 실험할 때 어떻게 실험합니까? 그냥 뭐 G 갖다 스키너의 상자에 넣어놓고 뭘 건드리면 먹이 주고 외적 자극이죠. 무슨 내면적 과정 아니고. 근데 이제 강화 이론 중에서 나중에 이 부분이 너무 취약하니까 내면적 과정도 연구해보자 뭐 이런 이론이 생긴 것 뿐이지. 강화 이론 하면은 내면적 과정보다는 외적 자극, 눈에 보이는 거 연구하죠. 행태론자들의 동기부여 이론. 그리고 이제 원인보다는 결과예요. 이것도 이제 원인보다는 결과. 이것도 틀리긴 틀려요. 여기도 틀립니다. 여기 틀려요. 자, 이게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하는 그 강화작용.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화를 통해서 학습돼서 바람직한 행동이 유발된 거. 실제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거. 요걸 이제 중요시하는 거니까
원인보다는 결과를 더 중시합니다. 방법은 어떻게든 하면 돼. 여러 가지 강화 방법들이 있잖아요. 강화, 유형, 강화, 일정 뭐 다양하잖아요. 어떻게든 하면 돼. 근데 결과, 실제로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좀 더 맞춥니다. 근데 사실 뭐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뭐를 더 강조한다. 뭐 이렇게까지 냈는데 이건 이제 특정 대학 교수님 교과서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거 따다가 낸 거예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2번, 로크의 목표 설정에 따르면 개인의 강력한 동기 유발은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되고 난이도도 높아야 되겠고. 쉽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공공봉사 동기, 요새 들어서 제가 계속 공공봉사 동기 나올 거다 한지 몇 년 됐고 9급, 뭐 7급 공공봉사 동기가 여러 시험에서 나오고 있죠. 최근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거 나올 거다 하는 거 지금 대폭발 중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데 공공봉사 동기 어렵진 않죠. 공공 부분 종사자와 민간 부분 종사자의 가치 체계는 차이가 있어. 공공 부분이 공공봉사 동기가 더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개인의 공공 부분에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이게 분홍색 안 들어갔다. 자, 제가 하도 틀린 부분이 많아가지고 놓쳤는데 해설지는 제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 놓쳤어. 처음으로 획득이 아니라 원래부터 공공봉사 동기가 높은 사람이 공공 부분에 지원한다. 여러분들도 공공봉사 동기가 좀 더 높은 사람이 공무원에 더 관심을 가지겠죠. 그리고 공무원 하면서도 공공봉사 동기가 더 개발되니까 어쨌든 공공부문의 종사자는 민간부문의 종사자랑 가치체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직문화와 외재적 보상이라니, 이건 공공봉사 동기는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인데 무슨 외재적 보상이요. 내재적 보상을 통해 공공봉사 동기를 자극하는 게 중요하겠죠. 세 군데나 틀렸습니다. 내 거 이제 3번 보시면 여기서 좀 어려운 게 있다고 쳐. 3번 못 고르면 큰일 나죠. 포토와 롤러 하면 제일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업적이 만족에 선행한다. 그래서 업적 만족이론. 직무 성취, 이게 업적 아니에요. 성과, 성취, 업적이 직무 만족의 요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거죠. 이거 모르면 큰일 나죠. 자,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기출문제에 다 있지만 포토와 룰러 정답만 보시면은 업적 만족이론, 업적 혹은 성과가 만족에 선행합니다. 자, 업적이 만족에 선행합니다. 땡이었던 문제고요. 역시 이 문제도 좀 오래된 문제지만 뺄 수가 없어. 맨날 이렇게 내는데 어떻게 빼? 어떻게 뺍니까? 다른 것들도 챙겨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7급. 우리 최근 8개년도에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방금 전 기출문제 있잖아요. 옛날 문제니까 옛날 문제인데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 또 연습을 해라. 4번에 포탈룰의 업적 만족이론은 구성원의 성과 업적이 만족에 선행한다. 뭐 이제 바꿔서 땡으로 내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옳게 정답으로도 내고, 자, 다양하게 되니까요. 포탈룰로 하면 꼭 챙겨야 될 것. 자, 이제 세 문제 남았는데요. 점점 내 공부방에 잡히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 뭐가 부족했구나. 지금 당장 뭘 해야 되겠구나. 자, 세 문제 마무리 가봅시다. 18번.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뭐 피터슨의 도시 한계 이런 거 안 배워도 됩니다. 이런 것까지 배우면, 그러니까 모든 걸 대비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안 배워도 되겠고, 이건 알잖아요. 지방정부는 재분배 정책 못해요. 개발 정책은 하겠지. 지역 개발하는 건데. 어쨌든 뭐 1번 옳기는 옳은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뭐 바로 고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2번 보시면 2, 3, 4번은 다 기출문제 있는 거죠. 라이트는 포괄형, 중첩형, 분리형. 연방정부 주정부 이거 뒷부분은 뭐 맞다고 봐야 되겠지. 동태적 관계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로지의 정부 간 관계로는 지방정부가 조직자원, 정보자원. 지방정부가 조직자원, 정보자원의 우위가 있고요. 재정, 돈 어디가 많아? 중앙정부가 돈이 많지. 재정자원, 법적자원에서 중앙정부가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4번, TV에 발해의한 투표, 뭐 지겹게 나오죠. 외부효과 존재 땡, 외부효과가 부존재해야 된다. TV 모형의 가정에서 최고 많이 나온 거, 틀린 서지로 최고 많이 나온 게 외부효과 존재죠. 외부효과가 부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2, 3, 4번은 기출에 있으니까 지워서 1번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정부에서는 재분배 정책 못하죠. 지방정부에서 재분배 정책을 너무 빡세게, 부자들이 다른 동네로 다 도망가니까 재분배 정책 하기가 어렵고 주로 분배 정책 아니면 그 지역 개발 정책을 더 많이 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해 보시면 디귿, 라이트는 정보와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즈는 법적 재정, 여기 있네. 재정 자원은 중앙정부예요. 정보, 조직 자원은 지방정부예요. 어쨌든 재정적 자원, 중앙정부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TV 가서 공공선택론적인 모형으로서 총론에서 배우죠.
그래서 문제 번호 차이가 엄청 크네요. 아무튼 티브가설은 주로 이제 공공선택론적 이론으로서 출제가 되는데 어쨌든 내용은 같죠. 티브가설의 가정 지방 공제는 외부 효과가 없어야 돼. 아이고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똑같아. 예. 또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 땡 외부 효과가 있어야 된다 땡 뭐 다양한 형태로 뭐 틀린 선지도 있고 옳은 선지도 있고 외부 효과가 없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개념을 설명 안 할게요. 네, 19번. 이 문제도 이제 어렵긴 어려워요. 제가 이제 지금 생수화 문제 2문제, 100점 방지용 문제 하나를 했는데 이 문제는 생수화 문제로 분류할까 말까 고민한 애매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2번, 3번을 못 지우면 큰일 납니다. 2번, 3번 지울 수 있어야 되니까 기출문제로 지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개 지우고 그 다음에 1, 4번을 비교해보면 아무리 봐도 1번 외에 찍을 게 없어. 그래서 어쨌든 기출문제로 어찌저찌 풀리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여기 기출문제로 넣었고 자 우리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애매한 문제 맞아요. 이거 틀렸어도 괜찮아요. 이건 틀렸어도 괜찮아. 그래서 생수화 문제 100점 방지 다 틀리고 이것까지 더 틀려서 80점 맞았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앞으로 85, 90 나올 거예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도 안 될 때 방향을 제대로 잡는 거죠. 이런 디테일은 괜찮습니다. 방향성이 어긋나 버리면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나. 공부한 시간 투자 대비. 자, 어쨌든 처리해 버립시다. 2번 보시면 정책 의제 설정 이론에서 비결정 이게 뭐지? Non-decision making. 무의사결정. 관심 많지. 무의사결정이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의제 설정에서 엘리트들이 원하지 않는 이슈는 억압하고 결정을 안 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안 들어줌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무의사결정. Non-decision making. 이런 비결정으로 번역하긴 했네요. 3번. 라스웰은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 자, 정책 과정에 관한 것은 과학적, 경험적 연구예요. 좀 목표 달성도를 높이는 관점. 근데 정책 자체에 필요한 지식은 규범적, 처방적 연구죠. 규범적, 처방적, 좀 더 가치 판단을 강조하고요. 이쪽을 더 강조한 거예요. 라스웰은 정책 가치 판단이 본질이다. 가치 판단이 본질이야. 그래서 이걸 더 강조하고 사회적 가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됨을 주장한 거예요. 이거 이제 풀 수 있어야 된다. 비교해 봤을 때 4번. 와, 50년대. 이런 유행한 이론, 문제 구조와 기법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하겠습니까? 나온 적도 없고. 나온 적이 있으면 제가 알려줬겠지만 나온 적도 없고. 공부 못합니다 이거. 담론 프레임이랑 OR이랑 후생경제학 기법인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 뭐 OR 이런 건 체제 분석으로서 계량적 분석. 여기도 경제학이야. 계량적 분석들. 근데 그에 비해 담론이라는 것은 뭐 현상학이나 돼야 나오는 것이고 현상학은 뭐 1960년대 뭐 현상학, 뭐 후기 행태론, 뭐 이런 사회 문제 해결, 그다음에 행태론에 대한 반발. 60년대에 가야 행태론에 대한 반발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럴 때나 이제 담론 개념이 등장합니다. 60년대 가야. 그래서 이제 담론이 좀 더 최근에 도입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그 정도 느낌이면은 1번이랑 비교해 볼까요? 들어오는 정책 결정의 방법, 지식, 체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 결정 체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 결정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들어오 최종 모형 주장한 정책 결정 모형 주장한 학자예요. 정책 결정 모형을 주장했는데 이런 거 뭐 당연히 강조하지 않았을까? 정책 결정에 대한 거, 정책 결정 체제에 대한 거, 결정의 개선 뭐 1번은 사실 당연한 소리잖아요. 이걸 주장 안 하는 정책 결정 주장한 학자가 어디 있겠어? 뭐 이거는 1번은 틀렸다고 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4번에 비해서 이건 시대가 틀릴 수 있잖아요. 참고로 이때 OR이나 후생 경제학 기법을 좀 많이 썼어요. OR이 세계 2차 대전 때 개발된 원리거든요. 이게 2차 세계대전에서 전략 이런 거 연구할 때 수리, 뭐 응용 수리, 그러니까 수학 이런 기법들을 많이 연구했어. 전략 연구할 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뭐 OR 이런 게 개발이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40년대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50년대부터 이런 거 많이 썼대요. 후생 경제학 한창 뭐 행정국가 할 때니까 후생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 복지 이런 거 뭐 신경 썼었고 담론은 60년대 넘어야 된다. 60년대 넘어야 된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19번은 애매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1번 어찌저찌 풀 수 있고 기출문제로 2개는 지워야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번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외에 기출문제 달린 거에서는 틀리면 안 되겠고
자, 기출문제 확인해 볼까요? 일단 무이사 결정부터 확인해 보시면은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 의제설정 단계에서 논의하지 않아.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엘리트들은 의제설정 안 합니다. 의제설정 단계에서 무이사 결정, non decision making 매우 중요하죠. 어마어마하게 출제되죠. 또 다른 문제들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라스웰하면 정책 과정 말고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규범적 처방적이고 규범적인 거, 뭐 사회 문제 해결,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가치 판단을 더 강조했다. 두 개는 지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이면서 대망의 100점 방지. 와, 일단 우리 탄력세율 배웠어요. 탄력세율 기억은 알아야죠. 지방세 일부 세목의 세율에 대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 이거 이제 배웠어. 조세 법률주의가 원칙이잖아요. 조세 법률주의. 조세 세목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근데 탄력세율은 법률로 이 범위 안에서는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로 정해준 거니까 조세 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 제도로서 탄력세율 제도 뭐 같이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근데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그 일부 세목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이거는 지방세법을 다 뒤져봐야 돼. 지방세법. 그리고 선생님 지방세 11개밖에 안 되니까요. 선생님을 정리해서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 11개 안에도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어요. 그 세부적인 항목 중에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그러면 이제 11개가 아니라 거의 뭐 100개 가까이 외웠잖아요. 100개 가까이. 이거 외우려고. 이 문제 나왔다고 해서 이걸 외우려고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지. 무조건이지 무조건. 행정에서 더 중요한 거 못하고 다른 과목 더 중요한 거 못하고 무조건이지. 어쨌든 뭐 결론만 기억하세요.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 제도가 없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해설하고 끝내는 거예요. 안 중요합니다. 자, 니은 디귿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기억만 알았으면 돼요. 자, 기억조차도 몰랐으면 큰일 났고, 근데 기억은 알고 니은 디귿 몰랐다 괜찮아요. 그다음에 디귿 담배 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해서 이거 보통 이렇게 몇 %씩 가감하는 방식,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거든요.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 가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낸 거라고 저도 처음에 읽었는데 여길 틀리긴 했어. 이 두 가지는 30% 가감할 수 있어요. 지방세법을 뒤져보면 이 두 가지는 30% 안에서만 가감이 가능하다. 법에 적혀 있고요. 그거 가지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활용하는 게 이런 방식이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이면 뭐 당연히 옳다라고 할 수 있겠지. 가감하는 수준으로 세율 조정하겠지. 근데 여길 틀리게 된 거야. 심지어 여기도 틀렸어.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니은 디귿 잊어버려도 됨. 이건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레드 선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100점 방지예요. 그래서 탄력사율 개념만 알면 된다. 오케이,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기 쉽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기출문제, 집에 있는 문제만으로 바로 풀 수 있는 17문제는 앞으로도 완벽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 중에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풀리는 문제도 있고 좀 생각을 해야 돼. 뭐 소거하면서 풀어야 돼.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결국 이건 뭐다? 대비 가능한 거. 물론 한두 번 본다라고 맞추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완벽 대비하는데도 어마어마한 회독수,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거라도 제대로 하기에도 너무너무 벅차. 이걸 제대로 하면은 넉넉한 합격 점수가 나온다. 넉넉하게. 그래서 뭐 난이도가 이번에 좀 있었던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생들은 85점, 90점 정도. 합격생 기준으로 그 정도일 것이다. 자, 그리고 생소한 문제 중에서 뭐 10번이 그 준칙은 이름풀이 연습하는 정도 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음. 올해만 한정적인 문제. 16번 넛지 지금은 중요도 C지만 또 나올 가능성 있긴 있음. 그래서 꾸준히 넛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뭐 이번 시험엔 좀 빠르게 나온 감이 있어. 그래서 뭐 앞으로 좀 개념, 뭐 기출 해설 강의 바탕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0점 방지용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번에서 기억 그 하나 때문에 그나마 중요도 C가 달린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은 찢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은 중요도 없음. 이렇게 해서 강약 조절 잘 해주시면. 네, 이제 어디다가 시간과 노력을 퍼부어야 될지 알겠죠? 그래도 이게 완벽 대비 됐을 때 좀 더 지엽적인 거, 범위 넓히는 거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마구마구 넓히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뭐 절대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우선순위.
우선순위. 시험에 떨어질까 봐 불안한 거 아니에요. 안 떨어지게 한 방법을 해야죠. 안 떨어지게 한 방법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더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그게 된 다음에 또 이거는 대비도 가능해. 심지어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 다 있고 대비도 가능해. 요거면 이게 된 후에 모의고사들 좀 지엽적인 부분 기본서에서 뭐 제가 알려주는 브리타 대비 브리타 대비에서 뭐 이런 게 좀 나오죠. 넛지도 브리타 대비로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과 여력이 되면 이게 다 된 다음에도 시간과 여력이 되면 이런 우선순위 제가 무지막지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합격생들은 이렇게 합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합격하고 싶으면 합격생을 따라야 됩니다. 자, 합격하고 싶으면 누굴 따라해? 합격생. 자, 합격하고 싶으면 합격생을 따라서 공부 방향 잘 설정하고 제가 알려주는 것들은 그냥 합격생들의 공통점 모아서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고 여러분들도 다음 시험에는 넉넉하게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